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중독사회, 공허의 문턱에서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아, 네. 그 글이 현대사회를 중독사회라고 딱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 이걸 넘어서는 다기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진단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오늘 이 글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요. 현대인이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삶과도 아주 밀접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같이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전에는 주로 어디 아프세요? 이게 관심사였다면 요즘엔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게 더 중요해진 시대다 라고 글이 시작하는데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신과 진단명만 해도 350개가 넘는다고 하니 아유, 놀랍죠? 350개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만큼 마음의 문제도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중에서도 근데 가장 흔한 감정이 바로 우울하고 불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우울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 그리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명확하네요. 그래서 인간은 이 기억 때문에 과거랑 미래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고 반대로 기억이 없는 동물은 현재라는 감각의 감옥에 산다. 이런 비유인데 아, 그거 참 인상적인 비유네요. 듣고 보니까 니체가 왜 인간은 개념 때문에 불행하다고 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그 과거의 후회, 즉 우울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여기에 딱 묶여서 정작 제일 중요한 지금 여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현재를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그토록 영원한 현재니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니 강조했지만 이게 현실에선 참 어렵죠. 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자꾸 과거의 어떤 욕망이나 실수,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 이 사이를 막 헤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도 스피노자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결단이 귀하다고 한 게 결국은 그 불안이나 후회에 막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든 현재에 딱 발 딛고 서려는 그 의지, 그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더 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그 단계를 좀 설명하죠. 네. 글을 보니까 막연했던 불안이 점차 어떤 대상이 있는 공포로 변할 수 있고 그렇죠. 구체적인 대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아예 대상조차 없는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공황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황 발작 같은 거요. 이 공황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엔 깊은 우울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불안과 우울 이 둘 다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연결고리가 있네요. 여기서 시대적인 진단이 나와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 많은 걸 참고 억눌러야 했던 시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억압의 시대라고 표현했죠. 네, 억압의 시대에는 우울증이 많았다면 요즘처럼 뭐든지 성취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심한 현대, 이걸 강박의 시대라고 부르던데 여기서는 불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뭔가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맞아요. 그래서 뭔가에 쫓기듯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박적인 행동에 매달리고 또 그 강벽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결국 어떤 중독에 빠져드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중독을 그냥 나쁜 습관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강박적 습관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강박적 습관. 그것 없이는 견디기가 힘들고 계속 갈망하게 되고 만약 멈추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상태. 특히 이런 중독 행위는 순간적인 쾌락을 주면서 뇌의 보상회로를 아주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뇌의 과학적인 부분도 있군요. 네, 그래서 더 끊기 어려운 갈망을 만들어요. 결국은 불안감에서 시작된 어떤 에너지가 강박적인 행동으로 갔다가 다시 중독으로 흘러가면서 서로를 막 강화시키는 거죠.
벗어나기 힘든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리의 끝에는 종종 다시 깊은 우울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증상 하나하나보다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지 그 전체의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자가 현대사회를 그냥 중독사회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거군요. 네, 좀 강력한 진단이죠. 글에 나오는 통계들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술, 마약, 섹스, 관계 중독 같은 누가 봐도 좀 부정적이다 싶은 중독이 확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청년층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왔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특히 심해져서 관련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직구를 통해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게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아, 접근성이 문제군요. 또 관계 중독, 그러니까 외도의 증가도 지적하는데 이게 가정을 그냥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중독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긴 파급력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골프, 여행, 종교활동, 심지어 공부까지도요. 겉으로 보기엔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활동들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긍정적 중독이요? 네, 특히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긍정적 중독이 흔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행이나 골프에 너무 몰두하거나 특정 종교활동에 과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 같은 거요. 일상적인 활동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글쓴이는 이게 겉모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그 생각이 딱 나면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 강박적인 특성, 이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핵심은 그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상태군요. 네, 여기서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글쓴이도 묻고 있던데 왜 사람들은 우울이나 불안, 강박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병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유독 중독 상태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네,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는 그 이유를 중독 상태가 당사자한테는 오히려 이게 좀 역설적인데 살맛 나는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래요. 살맛 나는 상태요? 네,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활력소처럼요. 아, 일시적인 고양감 같은 거군요. 하지만 저자는 이걸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거짓된 열정이고 가짜 에너지에 불과하다고요. 가짜 에너지. 네.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던 중독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나면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그 텅 빈 느낌, 공허라는 겁니다. 아, 공허함.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이 깊고 좀 서늘한 공허가 숨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공허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하고 성찰로 이끌 수도 있는 마음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불편한 공허를 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더 강하고 더 즉각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삶의 진짜 의미나 가치는 그냥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요.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중독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는 여러 원인을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도파민 결핍을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 도파민. 들어봤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네, 맞아요. 우리 뇌에서 동기부여나 즐거움, 목적의식 이런 거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도파민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부족 상태요? 왜 그렇죠? 그래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일단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정보 홍수 속에서 뇌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 과부하 상태군요. 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타인에게 충분한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도 어렵고 또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만큼 보상이 안 따라온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우리 뇌에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 노력해도 보상이 없으면 맥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별 노력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확 분출시키는 그런 자극들. 예를 들면 술, 도박, 게임, 쇼핑, 성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는 거군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외부 자극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둔감해진대요.
아, 내성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은 쾌감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쾌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 도파민 결핍이나 보상회로의 오작동이 중독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죠.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파고듭니다. 또 근원적인 문제요? 네.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공허의 문제입니다. 이 텅 빈 느낌? 즉, 공허를 좀 차분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상태. 그래서는 이걸 고요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요함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 공허를 고요함으로 바꾸지 못한다. 네.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건 이 견디기 힘든 공허감을 마주하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뭐랄까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우울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중독이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된 우울감일 수도 있다는 그런 통찰도 제시합니다. 우울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죠. 결국 자신의 진짜 감정, 진짜 문제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본질을 망각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제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보는 쪽으로 확장이 되네요. 그래서는 철학자 알렉산드르 코제부의 논의를 가져와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요. 네, 코제부 얘기가 나오죠. 코제부에 따르면 이념의 시대가 끝난 뒤에 현대 자본주의는 결국 두 가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하나는 미국식 동물화된 소비사회, 다른 하나는 일본식 속물화된 소비사회라는 거예요. 동물화, 속물화. 좀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동물화된 인간은 말 그대로 그냥 즉각적인 감각적 쾌락, 소비만 쫓으면서 현재의 즐거움에만 막 몰두하고, 속물화된 인간은 다른 사람 시선이나 형식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삶의 본질은 외면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 글쓴이는 바로 이 동물화된 사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극과 쾌락만 쫓는 이 사회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독 사회의 모습과 정확히 같다고 지적합니다.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네, 상당히 거시적인 비판이죠. 그런 사회 비판의 맥락 속에서 글에 소개된 고든 코스비 목사 이야기도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코스비 목사요? 네, 이분이 1994년에 한국에 왔을 때 당시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적인 문화나 성공주의에 중독되어 있다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94년에요? 네. 그러면서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고 실천하는 걸 강조했죠. 실제로 이분이 워싱턴 DC에 세운 제자공동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는 좀 실험적인 공동체였다고 하고요. 네. 코스비 목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행동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 being before doing. 그러니까 관상적 삶, contemplative life의 태도였어요. 관상적 삶, 좀 어렵네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 즉 멈추어서 본다는 수행하고 아주 비슷하게 통하는 개념입니다. 아, 멈추어서 본다. 네,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면 계속 움직이고 반응하는 걸 잠깐 멈추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춤의 중요성이군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개인의 중독 문제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일탈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 전체의 구조나 가치관, 그리고 삶의 속도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경 전문의의 글 중독사회, 공허의 문턱에서를 통해서 꽤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우울은 정말 피하기 어려운 감정이 됐고 이게 때로는 강박이나 중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네, 그 연결고리가 중요했죠. 또 겉보기엔 화려할 수 있는 중독의 이면에는 종종 아주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고 이게 또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중독이 꼭 술이나 마약 같은 어떤 특정 물질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일상적인 것들도 있었죠. 네, 쇼핑, 일, 운동, 심지어 관계 맺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중독적인 패턴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중독적인 행동들이 종종 그 표명 아래 숨겨진 더 깊은 문제들, 예를 들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라던가 아니면 본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장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호일 수 있다. 네, 단순한 습관 교정 이걸 넘어서서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쿠제브가 비판했던 끊임없이 쾌락과 자극만 쫓는 동물화된 소비사회, 그리고 코스비 목사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멈추어 보는 삶, 즉 관상적 삶이나 직관의 태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혹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거나 어떤 행동을 좀 강박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분주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잠시라도 좀 의식적으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 내면의 아주 작은 고요함과 연결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순간이나 방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